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야당이 국회로 들어왔지만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 속에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국회법 개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통합당은 전방위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여야 갈등 상황, 과연 타협과 상생의 방안은 없는 것인지 오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복귀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기싸움 속에 갈등은 최고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원내에 들어와서도 예전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을까 걱정도 됩니다.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팔짱만 끼고 비난만 쏟아내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찢어진 건물을 들고 도랑을 온통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정책 실패 책임을 힘없는 야당에게 돌리지는 말기 바랍니다. 7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임명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들을 재개정하고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 임명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신속히 출범시키겠다던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출범 시한은 무리라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대리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관 편에서 총장에게 결단하라며 압박하는 여당과 총장 편에서 장관 탄핵 소추안 카드를 꺼내든 야당. 여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일하는 국회법도 야당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독재의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위에서 최대 저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국회를 비롯해 의정활동 내내 여야 격돌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 과연 꼬일 대로 꼬인 여대 야소 전국을 풀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여야 의원 두 분 소개합니다. 제 오른쪽이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의 이미자 의원 함께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주문경 국회의원 이미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7월 임시국회 이제 벌써 또 열렸죠. 6월 임시국 끝나자마자 바로 열렸는데 일단 미래통합당이 원내로 복귀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 자, 이러다가 또 계속 갈등 이렇게 하다가 또 21대 국회도 또 빈손으로 끝난 거 아니냐 너무 성그릇한 얘기입니다만 여야 갈등 상황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갈등이 이제 깊어졌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제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각종 상임위원회 또 특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 네.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이 또 잡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다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지난 개원 과정에서의 갈등이 아직 다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갈등이 치유가 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이렇게 협상 좀 진행 중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예, 통합당이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명분은 필요 없다. 어디서든 언제든 이렇게 싸우겠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좀 통합당의 어떤 각오는? 원래 그 개헌할 때 원 구성부터 잘 됐어야 되는데 원 구성할 때 그 문제점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그 올챙이적 시절에 생각을 안 하고 막상 개구리가 되고 보니까 올챙이를 짓밟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은 이 지속적인 갈등은 계속 깊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원구성 문제 아직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보도되기로는 매듭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어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네.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도 이루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상당한 각 상임위별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7개 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재논의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 이미 표결을 통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네. 다시 어떤 방식으로 저는 돌려드릴 수 있는지 가능하지 않다. 네, 이런 저는 말씀이시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니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서 그 합의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정치를 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거대 여당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밀어붙여서 한 분을 갖다가 뭐 합법적인 절차에서 했다라는 말씀만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진석, 예.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민들도 언제까지 국회가 개원되길 기다리고 그리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 주길 기다리겠습니까? 그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죠. 아니, 그 일단- 합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32년 동안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습니다. 그게 왜 야당 몫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 기능인 집행부, 즉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고 또한 여당도 여당의 독주를 막고 여당이 정권의 어떤 시인으로 전락하는 분들을 막고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줘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강탈해 갔지 않습니까? 이걸 강탈해 간 겁니다. 강탈해 가고 나서 거대 야당의 숫자로만 밀어붙이면서 이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정치가 이게 올바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모두부터 이렇게 불꽃이 튀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현재 원구성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조영 원내대표 두 분이 만났을 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혹시 뭐 이제 그때 대선 이후니까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자 이런 게 뭐 가합의가 됐다 그러는데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전반기에 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와 관련된 문제는 또 후반기에 또 문제이지 예.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 문제도 그래요. 여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여야가 뭐 거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은 하반기에 그래. 상반기에는 자기네들이 뭐 공수처법이다 뭐다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그냥 강탈에 갖다 칩시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그럼 야당으로 주겠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불확실하게 정권을 잡는 쪽에서 가져간다. 이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협상안이라고 가져온다 자체가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만약 협상하자면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여당, 후반기에 야당 이렇게 해야 맞다. 그렇게 해야 그런 그게 말씀이시죠? 좀 알겠습니다.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분들이 있는 거지. 네. 불확실한 부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합의 아니라고 가아니라고 받으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어떤 후반기 되면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그도 찾습니다. 안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쁜 여당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3차 추경안 처리가 됐는데 일단 처리는 됐는데 이 한 해에 3번 추경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이고 35조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또 이렇게 뭐 너무 빨리 졸속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처리 과정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이번엔 먼저 이미전 말씀 듣고 좀 반론 듣겠습니다. 하도 뭐 추경이 조조조 하니까 저희도 이제 이 35조는 어마어마한 돈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3차 추경 관련돼 가지고도 통합당에서는 연장 기간을 좀 연장해서 네. 좀 심사숙고하게 심의하자고 했는데 일주일간 시간을 더 그렇습니다. 달라고 근데 민주당이 그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정의당에서조차도 이 국회를 갖다가 민주당의 당정 협의체로 만드는 거 아니냐. 정의당의 배진규 원내대표가 아주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들끼리 5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소위해서 뚝딱뚝딱 이틀 만에 해치우니까
그 정의당도 참여했다가 기권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갖다가 표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추계를 갖다 졸속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는 네. 사후 검증을 해서라도 뭘 책임 묻겠다는 건데 그런 방법이 좀 있나요? 어떤 있죠. 게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예산을 갖다 졸속 처리했냐면 한 사례를 보여주게 되면은 추경안 셋줄 증액 내역이 299개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0억이 넘는 사업이 275개라고 합니다. 275개 이거를 갖다가 이 중에서 72개 사업은 그냥 그 10억 단위로 10억.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뭐 1,000만 단위도 있고 100만 단위도 있고 특히 또 각 세목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000원 단위로도 기재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이걸 갖다가 10억. 이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고 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10억 그냥 뚝뚝뚝 났다는 그밖에 안 되는 거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이라고 해서 3천억을 정액했습니다. 네. 이 3천억 정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이라든가 이 얘기를 좀 해봐라 하니까 공무원이 답변을 못했다고 해요. 그럼 거기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분석해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뭐 10만 단위라도 아니면 100만 단위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3천억 뚝.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이 예산을 갖다 세워놓다 보니까 네. 이분을 좀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네.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감사 청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쓰임새를 철저히 그렇습니다. 검증하겠다. 예, 하시는. 예. 이런 통합당의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그 국회법이 정한 절차 그리고 정치 일정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어떤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미 이제 3차 추경은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정부가 잘 꼭 필요한 곳에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감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저는 아쉬운 점은 이미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추경의 문제점을 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심의에 참여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만약에 그게 맞다 손 치더라도 저는 참여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쓰임새 단계에서 뭐 철저한 국회의 어떤 감시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미래통합당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기간을 일주일 연장시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본인들이 거절해서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간 정의당에서는 왜 정의당은 그 참여하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자, 겁니까? 네. 이 얘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3차 추경을 왜 3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에서도 동의합니다. 그 현재의 부분에서. 경제 위기와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가 IMF에서는 마이너스 4.5% 이상 경제 성장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마이너스 4% 이상 경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3차 추경을 편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위기 기업들이 상당히 생겼었다는 것이죠. 재정 지원이 바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 위기 기업들이 도산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일주일 연기하고 다시 일주일 연기하고 집행을 늦추는 것 자체는 저는 한국 경제의 그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의 판단이었다 저는 일주일조차 늦출 수 없는 급한 위기가 있었다. 제가 이제 우선 먼저 그 빨리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게 해서 재정을 긴박하게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긴급 고용안전재난지원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114만 건으로 설계했다가 지금 116만 건이 넘어지면서 아주 폭주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뭐 2주 후에 준다 했는데 이 부분 아예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계를 잘못해갖고 간과한 분들이 있는 것인데 자꾸 이제 긴박한 재정 탄핵한다고 그래봤자 이틀 안 돼서 우리가 4일 더 하자하는데 그 부분도 용의 못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예산 편성 시급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3차 추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기하신 문제 예를 들어서 114만이냐 116만이냐 물론 약간의 2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세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해서 하지 못했던 점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처리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과정을 좀 반추해보고 그다음에 또 쓰임새 단계에서 국회 철저한
감시와 감독 저희가 이제 뭐 검증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네. 얼마든지 저희가 뭐 우리가 또 감시할 수 있으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부분 꼼꼼하게 아주 다 체크할 것입니다. 예,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국회 역할이고. 자, 7월 국회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네. 공수처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7월 15일은 너무 이제 촉박한 거죠. 원래 법에 정한 시한으로서 그런데 어려울 이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7월 15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뭐 임시국회 내 처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통합당 협조가 있으면 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이미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추천위원이죠. 예, 거의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 위원을 이제 아마 야당에서 2분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협조가 있게 되면 저는 공수처 설치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천위원 구성뿐만이 아니라 뭐 국회법도 개정해야 되고 이제 좀 네, 관련 법도 하려면 여러 가지가 개정해야죠. 좀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던데. 어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제 공수처에 관련된 후속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와 관련된 법 개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해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좀 뭡니까? 헌재 지금 이제 뭐 위헌 심판 제기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겁니까? 예, 헌법 소원을 저희가 지금 헌법 소원 심판을 좀 예, 제기한 위헌법 상태고 심판 제청을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공수처법 관련돼 가지고는 지극히 좀 이원적인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처분하는 기관을 설치할 때는 헌법에 이제 그 설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감사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도 되는데 지금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 대상에 따라서 수사만 가능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수사, 기소, 공소 유지까지 가능한 그 구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평등권 침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범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있단 예, 말씀이죠. 그래서 헌법상 자기 책임 원리에 반한다. 또한 여기서 더 나가서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요지 소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고위공직자까지 수사 대상에 넣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결과를 좀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 날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근데 드릴 수가 헌재에서 있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걸 상황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월 15일 이전에 만약에 인용할 경우에는 네. 현재 그 최종 이원성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내려진다면 가처분 인용된다면?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 그거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뭐 헌재가 일부 조항만 갖다가 이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통합당에서 제기해놓은 이 부분을 좀 기다려보고 난 후에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네. 야당이 협조 안 하면 네.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네, 네. 뭐 출범을 서두르겠다는데 그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어쨌든 그 보관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계속 이제 야당이 이제 협조를 하지 않게 된다면 네. 국민들께서는 판사, 검사 그리고 어떤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네. 주장 때문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된 것이고 또 야당도 저는 그 점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 공수처법의 네. 이연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독소조항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는 이런 것은 부분을 해도 포함하는 된다는 거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관련법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면 저는 이왕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내지는 헌법 위헌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되거나 이랬을 때 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국민들께서 고위공직자 특히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국회가 반영해내지 못하고 국회에서 또 통과시킨 법률안에 따른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아니죠. 저는 지금 뭐 마치 제가 공수처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공수처법 자체를? 공수처법 자체가 이혼의 요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소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제거돼야 되고 공수처법이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네. 어떤 그런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어떤 국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게 자칫 변질돼서 우리가 옛날에 그 뭐 독일의 게슈타포나 이런 부분으로 전략할까봐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부분이라든가 이혼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취지에는 어쨌든 동의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네. 우리가 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반드시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 근데 있을 지금 수 막-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네. 저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개정해야 될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미래통합당이 다시 또 그와 관련된 개정안을 내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정한 룰에 따라서 심의를 하면 저는 되는 할 수 문제라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법 문제가 있다면 예. 개정도 할 수 그렇죠. 있다. 아니 근데 이동욱에서 지금 뭐 시행하고 나서 개정하자고 하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행도 하기 전에 이 법을 지금 개정하겠다고 들고 나왔어요. 아, 예. 본인들이 4+1에서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지고 이 법을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는데 이 법 자체를 갖다가 물론 이제 야당의 비토권이 있죠.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아니 하면 야당의 비토권은 법에 엄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그걸 갖다 행사하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개정하겠다고 나오니 이게 자기 부정이고 알겠습니다.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자, 근데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네. 어쨌든 뭐 헌재 그 심판을 기다려 볼 것인지 아니면 네. 일단 시행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서 뭐 개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걸 좀 예, 이쪽으로 가야 할지 좀 문제인데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또 공수처로 얘기한 분도 계시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공수처 출범이 혹시 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아니요, 계십니까? 저는 이미 그 작년에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 검찰과 어떤 그 검찰총장의 지금 최근에 했던 갈등 문제 이걸 뭐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그 검찰의 문제는 라기보다는 저는 국민들이 걱정했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었고 그것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미래통합당도 동의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이 뭐냐면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고 이 사건을 갖다 이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면 뭐 조국 그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법에서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공수처가 우리- 있었다면? 있었다면 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다 은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 또 입에 맞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입에 맞지 않고 정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또 불러들여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공수처가 네.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그렇다고 현재 검찰이 신뢰받고 있지 못하는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휘두르는 그 권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던 아니 것이죠. 우리가 반대했지 왜 반대를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 고위공직자 아니 공수처법 반대했어요. 이게 반대했는데 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러한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그건 뭐 데는 특검도 인식을 했지 있고, 않습니까?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봤던 반대했죠. 겁니까? 반대하고 그때 우리 필리버스터 나가서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참. 그러니까 어쨌든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죠. 공수처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특검도 그 취지는 예, 인정하지만. 특검도 있고 네, 다 네. 현행에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네. 왜 그 위에 옥상옥을 만드느냐. 그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지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이렇게
막 가격하게 밀어붙이느냐. 이제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에 걸렸고 향후에 지금 보십시오. 뭐 부정부패 자꾸 이제 하나씩 불거져 나오고 있으니 네.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뭐 한간에 있는 얘기고 이제 그 국민 말씀이신 여론, 거죠. 예, 예. 어쨌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저희 민주당이나 또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들 언론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권 교체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현재 여당이 갖고 있다. 저는 어느 국민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할 거냐 말 것이냐 찬반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은 이미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미 법률도 통과됐습니다. 이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또 미래통합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지지율이나 여론 동향은 늘 이제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자, 어쨌든 참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이 참 만만치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문제도 결국 여야가 철저히 좀 합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뭐 지금도 막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 법무부가 대검이죠.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고 거기다 또 여야 정치권까지 여당은 법무부 또 야당은 검찰 이렇게 좀 하는 힘겨루기는 것도 참 보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다 임명하신 또 법무부 장관 또 검찰총장 간의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합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을 경우에 저는 그 수사 체계 지휘에 저는 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네. 저는 특히 검찰총장이 검사장과의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법무장관의 어떤 합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그런 여론전을 또 보여주는 모습, 저는 네. 국민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네. 현 정권에서 임명한 두 권력기관이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도 참 꼴불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할 때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들 봤습니까? 아주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성령 없이 수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령 없이 수사를 하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또 한간의 얘기들입니다. 지금 우리 오영훈 의원님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검찰정법 제8조나 제12조 2항에 의해서는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때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전제해서 그 하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다는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권 지휘권을 갖다가 그 박탈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 검찰정법 제7조 2항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의 행위를 갖다가 항명이라고 규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감찰 대상으로 판단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핍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압박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또 법무장관의 지휘가 결국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지적이신데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법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검찰청법. 검찰청법. 근데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 상에 근거해서 저는 합당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것은 좀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지휘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그것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저는 위법한 부분을 또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야당의 주장과 이제
같은 주장을 이제 검찰에서 계속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으로 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걱정이 있습니다. 좀 걱정이네요, 정말로 네, 이렇게 네.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예. 왜냐면 우리 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치 뭐 옹호하고 막 감싸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저희는 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 네. 마치 뭐 우리가 개인을 검찰총장 감싸려고 개인을 하는 게 감싸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네네네. 그와 관련돼 가고 이제 검찰정법 제8조나 12조 2항 그리고 7조 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법무부 내에서 수사 이 지휘권을 발동 관련돼서 법무부 내에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지금 밖으로 지금 노출됐다는 네. 얘기들도 일부 그런 지금 나오고 보도가 좀 있어요. 있는데요. 이런 네.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럼 그 뒤에는 청와대하고 또 그 분통을 지지하는 그런 극단적인 지지 세력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네.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야당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또 좀 어느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검찰총장을 특정해서 뭐 탄압금지 결의안을 낸다는 것 그 자체가 초유의 일입니다. 그죠? 저는 들어보지 그 못한 일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분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가 네. 특정 권력기관의 수장에 대해서 탄압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듯한 이런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야당이 어떤 차기 이제 대선 후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검찰청 문제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야당의 개입이 예. 오히려 정치 문제화시키는 그렇죠. 것이다 이런 문제. 예. 아니 네. 저희가 이제 그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인데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압금지 결의안이 된 거지 윤석열 갖다 옹호하게 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인 검찰을 탄압하지 말아달라는 결의안이라는 네. 걸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아니 지금 검찰청 문제죠. 법에 따라서 법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 어떻게 좀 해결이 빨리 돼야 될 텐데요. 그죠? 국가기관끼리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모습도 보기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지금 또 짚어봐야 할 게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네. 엄청 시끄러운 문제고요. 먼저 좀 통합당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좀 평가해 주시고. 자, 근데 좀 계속 지금 그 문제가 네. 뭐 청와대 또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다주택자들이 빨리 처분하라고 네. 강요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이렇게 네. 하는 네.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한 21차례 지금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정책다운 정책은 5차례 정도 이제 내놨다고 하는데 5차례 내놓을 때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타다가 급등을 하거든요. 네. 급등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 이걸 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혹시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재산을 갖다 정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다라는 네, 뭐 이런 또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도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동의하지는 그랬으니까. 않지만은 그냥 그런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입니다. 네. 웃었는데 이럴 정도로 지금 네. 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릴 것 같으면은 우리 거래세를 좀 낮춰줘야 이게 좀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도 같이 올려놓으니까 이게 거래가 성사되겠습니까? 예. 뭐 우리 네. 의원님께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유세는 늘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동반돼서 진행되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런 논의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책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세법을 바꾸려도 또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죠. 여야가 합의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위공직자나 특히 뭐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다주택자의 어떤 처분을 또 요구하는 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가 폭등이 이제 부동산 문제가 계속 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이게
온당한 것이냐, 뭐 이것을 떠나서 저는 국민의 감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정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예. 공직자들도 솔선수범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당선자 워크숍 과정 등을 통해서 2년 이내에 또 그런 부분들을 하기로, 다주택을 또, 해소하기로? 해소하기로 이제 또 서약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뜻을 모아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근데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는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네. 마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 뭐 정책이 성공할 것처럼 하는 건 네. 조금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동시에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실수요자의 어떤 그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공급 확대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것이 공급, 문제. 저는 네. 부동산 정책의 일정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내갈 것인지,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 시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또 여기서 이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충당해 줄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결국 보여지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예. 적극적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이래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예, 예, 의견인데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써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의견은 뭐 분분합니다. 의견은 분분한데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값 아파트를 좀 많이 지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반값 아파트. 네, 반값 어디서 아파트를. 들어본 얘기인데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때 네. 펼쳤던 정책들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경실련에서도 지금 그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명박 정권 때는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때에서 조금 오름세 있다가 노무현 정권 때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이런 부분들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 시장을 무시한 정책들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또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공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요새 지지세가 지금 하락으로 쭉쭉쭉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청년들이 자기들이 집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네. 절망을. 대출도 안 되죠. 더더군다나 이제 수도권에서는 집 사기는 아주 뭐 이제 포기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오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저도 뭐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반값 아파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와 관련돼 갖고 뭐 여야가 또 머리 맞대고 해야 되는 부분에는 저도 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뭐 여야가 더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네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책을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국 너무 규제 일변도로 막 가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지금 차원에서 조금 비판도 있는 것 예를 같습니다. 들면 이제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정책이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 내에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또 확고히 하고 있는 그럴 것이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나머지 그럼 그린벨트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부지를 확보할 것인가 문제가 네.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일정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또 일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네.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내서 주택의 어떤 공급 측면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폭발력 있게 국민 정서에 이렇게 와닿은 게 바로 이제 이른바 반포 말고 청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 그렇게 막 심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노영민 실장의 거취라든지 또 김현미 장관의 거취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묻고 있습니다. 그건 합당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제 노영민 실장께서 이제 반포까지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셨죠. 팔겠다, 처분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네. 밝혔기 때문에 또 저는 국민들이 또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문재인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네, 네.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이
딱 그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시발점이 어떤 점에서? 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침입한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본인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팔아라 말아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헌법에 좀 위반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그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저는 그렇게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제 그 또 우리 그 노영민 비서실장님께서 본인께서 말씀하시다 본인이 이제 이행을 안 해서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 안산에서 쭉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에서 뭐 거의 그 기업에서 한 30년 근무해서 겨우 이제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상주 문경으로 지역구가 돼서 상주시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상주 문경으로 내려가려는데 집이 안 팔려요. 네.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전세는 또 나갑니다. 전세는 그래서 전세를 내놓고 상주 문경 가서는 상주 문경은 또 전세라는 게 없어요. 개념이 월세 아니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세금을 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또 뭐 또 지역구에 갔으니까 또 우리가 정조식도 고치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돈 갖고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네. 사니까 본의 아니게 네. 사실 두 개 합쳐갖고 돈 얼마 돼도 안 해요. 네, 네. 그런데 그래도 본의 다주택자가 아니게 되신 다주택자가 된 거니까.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 다주택자라고 해서 뭐 몰아세워가지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네. 또 뭐 고위공직자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 함부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저도 뭐 지방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제주도 많은 분들이 지방에 사시는 경우 또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지방에도 주택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주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매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투기 수요로 비춰지는 이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네,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부동산 정책, 정밀한 정책이 필요한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모두 함께 국회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또 임시국회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이제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핵심이 이제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 중에서도 이제 법사위의 체계 작고 심사권.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야당이 그걸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계속 법안 처리를 늦춘다 일부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죠. 체계 작고 심사권을 국회의장 그 산하에 뭐 별도 검토기구에 전담하도록 하고 이제 법사위는 사법위가 돼서 이제 윤리특별위에 병합한다. 이런 법 개정에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체계 자구 심사권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발목 잡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가장 그 끝판왕이 박영선 장관하고 이상민 의원이 그 끝판왕이었던 것 같고 이제 또 법사위원장 하실 때. 네, 하실 때 네. 여당에서는 또 여상규 위원장도 만만치 않았어. 예전 이제, 여당에서,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이었을 때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당을 여상규 보고, 위원장이 그때. 너들도 만만치 않았다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작고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에 두자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헌법 제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41조에 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고요. 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고 네. 여기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그 입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이 권한은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의장 산하에 전담하도록 하자. 물론 이제 국회의장 산하에 전담 기구로 어떤 부분들이 국회의원들 갖다 둘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 부분을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정말 이 국회가 여야가 상생의 정치, 협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하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 반성하면서 또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된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지사지하면 될 텐데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체계작구 심사권을 이제 뭐 그렇게 구성을 한다면 그럼 법사위원장 뭐 야당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일단 체계작구 심사권 그 해지 문제부터? 예, 일단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네. 체계작구 심사권에 대해서 폐지하자 이렇게 동의가 좀 되어진다면 저는 상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넓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국회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었거든요. 이 법사위원회 문제가. 왜냐하면 지난번 20대 국회 아까 여상규 위원장 얘기도 하셨지만은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일반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아예 심의조차 한 번도 안 되고 다 자동 폐기가 돼버린 거죠. 네.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심의를 안 해주고 자동 폐기가 됐다. 이것은 저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체계자구 심사권은 네.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국회법 생각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이제 전문기구, 독립된 기구에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전문 기구 그리고 독립된 기구에서 심의를 자구 심사를 하더라도 결정은 법안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심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네. 체계작구 심사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성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이게 법 체계라든가 작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쪽에서 좀 봐줘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이제 타법과의 충돌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체계 작구 심사권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근데 오영훈 의원님께서 이거 네.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폐지시킬 것 같으면 뭐하러 국회의장 산하기관에 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 뭐 심사는 거기서 담당을 하고 왜 이 문제가 제기됐냐 하면은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한다는 지적 때문에 네.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심의되어야 되지만 거기서 이제 심의될 때 심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를 대는 게 야당이 이유를 대는 게 뭡니까?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폐지하는 것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독립된 의장 산하에 독립된 기구를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체계자구 심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여야 간 상당히 좀 치열한 논쟁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안보란이 개편됐습니다. 그렇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 두 분은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도 좀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좀 뜨거운 전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안보란 개편에 대한 의견 좀 잠깐 듣고 청문회 전망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보라인 개편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좀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지고 북미 회담이 이제 성과 없이 끝난 이후에 상당히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던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우리 남한 측에도 있다 이런 게 이제 북한의 또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고 책임있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시그널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교착 상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교체가 불가피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의원이시지만 18대 또 19대, 20대에서 정보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북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정원장을 이제 박지원 전 의원님에게 이제 맡겼다는 얘기를 듣고 우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불법 대북 송금 협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3년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또 뭐 무혐의 처리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솔로몬 보혜 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계속 대북 관계가 굴종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이제 평들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 갖고 그럼 박지원 국정원장이 됐을 때는 그러면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정보가 북으로 역으로 더 흘러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청문회 때 좀 면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인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대협 일기 의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돼 갖고 이제 전대협이 그동안 걸었던 노선, 뭐 북한에 이제 북한에서 주장해온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에 따라서 우리 그 사회를 갖다가 미 제국주의 식민주의다라는 규정을 해놓고 이 전자에서 뭐 미 대사관 폐지라든가 미군 철수, 뭐 팀스프리트 훈련 연구 폐지,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전대협들이 주장했던 노선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한 이인영 공부를 확인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주체상을 공부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드시고 이제 네.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적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철저히 무정을 했다는 이런 이제 설들도 있고 이런 논란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인영 의원님께서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는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국가 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면밀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뭐 애국심이라면 뭐라 좀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져야 된다. 어쨌든 청문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좀 뭐 또 이념적 공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네, 통일부 장관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적합하냐, 그런 역량을 좀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검증은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인영 장관 내정자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공부했다는 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확인되지 얘기들이 않은 것을 그 설을 어쨌든 뭐 유포하는 그런 것은 것은 저는 얘기하셨지만 허위사실 본인의 유포에 생각도 아니고 혹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다니니까 떠돌아다니니까 저는 이게 그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계속 유포하는 것이 맞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제가 유포하는 게 분명하게 아니고 말씀해 주시면 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주체사상을 공부했던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설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확인되지 그런 않으면 설이 저는 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검증이 인사청문회 필요하다. 때 확인되지 않은 인사청문회 때 검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지.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했다라는 건 제가 어떻게 그걸 제가 봤습니까? 아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설이 검증이 있으니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지 말씀이시고. 마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왜 얘기를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런 설이 알겠습니다. 있으니.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고. 네. 어쨌든 저는 그 이인영 내정자께서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지금 현재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또 단계적인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좀 최근에 뭐 세 가지 이제 단계적 이행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철도가 연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것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이 남북관계 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인영 장관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념적인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 또 하나 이제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여러 좀 가지 검증이 될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인영 지금 이제 장관 내정자죠.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셨고 이제 쭉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잘하리라고는 봅니다만은 이제 우리 그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좀 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부분을 연구 명확하게 보는 이제 뭐 밝히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원내대표 기간을 통해서 이인영 대표의 명확한 국가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했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네, 충분히 네. 검증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뭐 어쨌든 뭐 업무 능력 네. 잠깐만요. 네. 업무 능력뿐만이 아니라 뭐 이념적 지향성이든 뭐든 예,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품위 있게 철저하게 뭐 검증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당연히 다 동의하실 부분들이고요. 네, 21대 국회 상당히 좀 그 큰 기대 속에 출범했는데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현재와 균형, 국회 존재도 필요하지만 야당 존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 그 두 분께서도 그렇고 국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마무리 발언 겸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의자 의원부터. 네. 예,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여야가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극한 정쟁도 나쁘지만은 일당 독주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행태들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이제 좀 가끔 가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막 했을 때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뭐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일 때는 정말 암담해요. 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정말로 그 일당 독재로 흘렀을 때는 이게 유사 전체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 유사 전체주의로 흐르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는 파멸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덮어놓고 막 퍼주기식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후손들이 그 빚을 다 지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온 국민이 거짓거를 모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여야가 정말로 그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극한 상으로 달리지 않도록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좀 마음을 풀고 좀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거대 여당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 거대 여당에서 양보하고 자꾸 그 대화의 속으로 타협하자고 자꾸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대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좀 더 결자 해지의 자세를 가지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제 여당이 좀 꿈입니다. 포용력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영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다만 나치 전제주의와 지금 현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부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었는데 국회 부의장이 이제 선출되지 않게 되면 정부위원회 구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래통합당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또 함께 정부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저는 이게 이제 협치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하는 국회가 좀 될 수 있도록 특히 회의 법정 기일 내에 또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여당이 충분한 양보를 통해서 국회가 운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잠깐만요. 마무리 발언이었으니까. 아니 저기 좀 잠깐 좀 말씀하신 부분 짧게만 좀 좀 수정하자면 저희 통합당에서는 우리 통합당에서는 부회장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 하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안 하기로 했고 어차피 법사위원장이 야당 목소리 조지지 않는 이상은 다른 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 알아서 하시라.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부의장은 김상희 부의장이 선출됐으니 정무위원 꾸려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협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정치의 근본 강령이기도 하고요. 협치를 하려면 상대방의 의중도 좀 잘 읽어야 하고요. 내가 내줄 수 있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 또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도 파악해야겠죠. 지금 국회는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협치의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오랜 정쟁의 폐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토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